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karl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침칸에서 여성 인질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질을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위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아 골란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랍 75mm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 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유해뒀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17 패튼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유엔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야? 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코드 93 무기 및 탄약,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의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우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 협력뿐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지원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지원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 점에 차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의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이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포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육군은 상당히 많은 총 4,500대의 주력 전차를 운용하고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군은 3세대 전차인 GTG-99A 전차 600대에 GTG-99 전차 600대를 합쳐 총 1200대의 99식 전차를 운용 중인데요.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99식 전차는 GPT-98 48구 경장 125mm 철강포를 탑재했고 개량형인 99A식 전차는 같은 포신이지만 더 길어 화력이 강한 59경장 125mm 철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은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1분당 6발의 비교적 빠른 발사 속도를 가졌고 열영상 조준경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연동되는 디지털 탄도 계산기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중국군 전차 중 최초로 동적 포구 감지기 DMRS를 탑재하고 있으며 차량 간 정보 시스템 IVIS를 탑재하며 네트워크 교전 시스템 C4I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99식 전차는 2km 거리에서 125mm 주포를 발사해 80cm에 육박하는 장갑을 관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DTC만 125라는 디유탄 심열 화우라늄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면 장갑의 방어력도 뛰어나서 1.8km 거리에서 발사된 러시아제 T-72 전차의 주포 공격을 7회나 막아냈다고 하는데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EAO 전차를 참고한 듯한 쐐기형 증가장갑의 반응장갑으로 도배한 99식 전차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것은 사실일 듯합니다. 99식 전차의 경우 독일제 MTU 871 엔진을 중국이 국산화한 1200마력의 150hp 엔진을 탑재했고 개량형인 99A식 전차는 1500마력짜리 150hp 이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도 뛰어나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언제나 자국제 무기를 부풀려 선전해왔던 중국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99식 전차의 모든 성능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유명한 2020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의 중국 96식 전차 운용병들 장면. 갑자기 자국제 96식 전차에 3명의 승무원들이 급히 내리더니 그중 하나가 배기가스 때문인지 기절해버립니다. 중국의 96식 전차에서 우리 군의 K, 이 흡표 전차 기동간, 회속 사격 같은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군의 96식 전차는 매우 느린 시속 5km의 속도로 기동하면서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2016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96식 전차는 울퉁불퉁한 지역을 달리던 중 8개의 보기륜 중 하나가 빠져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애초에 예고된 문제인데요. 원래 러시아제 T-72 B3 전차를 사용해야 하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끝까지 혼자만 자국제 96식 전차를 사용하겠다고 우긴 중국은 대회 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기술을 가해 96식 A1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차는 추중비를 늘리기 위해 급히 복합장갑을 덜어내고 최신의 1000마력짜리 파워팩을 장착해 겨우 기준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대회 도중 이 전차의 보기륜이 빠져버린 것도 복합장갑을 덜어낸 탓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급기동을 했더니 일부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기륜이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전차는 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하니 중국제라고 해서 무조건 엉망은 아닌 걸까요? 요즘의 96식 B 전차들은 중화인민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되고 복합장갑을 충실히 갖춘 채 큰 문제 없이 기동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한국군에게 K9 자주포가 있다면 중국군에게는 춤추는 자주포 155mm 52구 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450문 PLG-05 이상 자주포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주포는 사거리가 최대 50km에 이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만한 사거리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50문이라니 어째 엄청난 중국군의 생산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생산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인데요. 그 이유로는 중국의 자주포가 원하는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댄싱 자주포로 유명한 PLG 영호의 사격 장면을 보면 포 사격 후 차체가 앞뒤로 2터부터 3번 이상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격 직후에도 약간의 반동을 금세 잡아버리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사격에서도 여전히 반동을 잡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이래서야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중국 측은 PLG-05 자주포가 한국의 K9 자주포처럼 일문 TOT 사격이 가능하다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포신과 약실의 내구도와 신뢰성이 최상급이어야 하며 주퇴복좌기와
서스펜션의 성능이 최정 상급에 이르렀을 때만 구현 가능한 최고 난이도 기술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대 군사 전문 사이트 중 하나인 신화군 사망에 인도군이 배치한 한국제 K9 자주포가 알고 보면 형편없으며 중국제 PLG-05 자주포에 크게 못 미친다고 깎아내렸지만 글쎄요. 중국은 K9 자주포의 가장 큰 단점을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라 지적했지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넘쳐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장갑차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장비이며 잘 촬영할 경우 적의 전차마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입니다.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중국 영토에서 장갑차는 너무나 중요한 전력이지만 중국이 대량 생산한 85식, 89식 장갑차는 기관 총탄마저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데다 강력한 무장도 없어 고성능 기관포나 대구경 주포,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한 서방 측 보병 전투장갑차에 크게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2006년부터 영사식 보병 전투장갑차를 생산해 현재는 총 2,300대가량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이 철저히 독자 개발했다 주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영사식 보병 전투장갑차는 러시아제 BMP-세 장갑차의 중국화 버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장갑차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수상도와 시빠른 기동을 포기하는 대신 포탑 전면에 증가장갑을 구축해 방어력을 늘린 영사-A식 보병 전투장갑차가 위협적입니다. 이 장갑차에는 러시아제 EA-70 100mm 주포가 탑재되어 최대 4km 사거리에서 고폭탄을 발사해 적 경장갑차를 한 발에 완파할 수 있는 수준의 화력을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주포로 신형 3UBK233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의 K1 계열 전차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계열 3세대 전차들도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게다가 웬만한 보병 전투장갑차의 주포로 쓰이는 EA-72 30mm 기관포를 부무장으로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철갑탄을 발사할 경우 50mm 급의 관통력을 발휘하며 제작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형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헬기를 격추시키는데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762mm 기관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600마력급 디젤 엔진이 개량되었다는 말은 없는데 영사-A식의 경우 중량이 크게 늘어났으니 기동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6년부터 자국이 개발한 신형 다연장 로켓인 PH-16을 전력화했으며 현재 그 수량은 50문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142, HIMARS나 M270 MLRS와 달리 중국군의 PH-16은 주무장으로 무식한 10연장 300mm 로켓과 8연장 370mm 로켓을 사용하는 강력한 화력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에 대한 장거리 지대지 공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려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로켓들의 최대 사정거리는 무려 28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주하이 에어쇼 도중 중국의 방산전 시장인 Fire Dragon 480에서는 무려 750mm 급의 로켓 포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를 보아 앞으로 중국군은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사실상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PHL-16 다연장 로켓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이 HIMARS나 M270 MLRS에 ATACMS 전술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군은 PHL-16 다연장 로켓에서 운용할 전술지대지 탄도 미사일에 베이더우 위성항법 체계 및 관성항법 체계 INS를 통한 유도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 미사일들의 명중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이 다연장 로켓의 수출 버전이 2023년 IDX 2023에서 공개된 AR3인데 UAE 현재 약 2억 4,5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된 만큼 무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UAE가 향후 이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말이죠. 중국 육군의 전술 교류는 과거와 달리 대평원에서 전차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공지기동전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 WG-10 공격 헬기를 2010년부터 전력화해 현재 2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으며 개량형인 GCPA 공격 헬기를 8대, 최신의 병 공격 헬기인 X-19를 186대 이상 운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WG-10 공격 헬기를 제작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도입하고 통합 절차를 거치는 등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프렛 앤드 휘트니의 캐나다 지사에서 기술을 빼내 2003년 WG-10 공격 헬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WG-10 공격 헬기는 자재 개발한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고 서방 국가들의 최신형 공격 헬기들이 그런 것처럼 조종사 헬멧에 조준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정면의 계기들을 보는 것이 어려워 조종사가 헬멧과 일체화된 고글을 써야 하며 몸집이 작은 만큼 탑재하는 무장의 중량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WG-10 공격 헬기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20% 가벼운 특수 소재 그래핀으로 만들어졌다고 자화자찬하는데요. 그러나 이 소재는 스텔스 효과가 떨어져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는 최신 공격 헬기들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WG-10 공격 헬기의 그래핀 소재는 전자파 반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나름 생존성을 향상시켰으며 여러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및 공대지 미사일 2330mm 유탄, 14.5mm 발칸, 5790mm 무유도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해 근접항공 지원을 수행하기에 얕잡아 보기만 해서는 안 될 물건인 듯합니다.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중국의 HQ-16 중거리 방공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9K-37 BUK 방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의 경우 BUK보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 시스템과 더 유사한 면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BUK든 S-400이든 모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해 망신을 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중국의 HQ-16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이 HQ-16 방공 시스템을 전력화한 이후 만족하지 못했는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S-400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S-400을 도입하고 운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HQ-16 방공 시스템을 개량한다 해도 과연 제대로 된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중국은 HQ-16 방공 시스템을 해군 함정용으로 개발해 영호사형 장카이급 호위함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중국 호위함, 구축함들의 함대 방공 능력은 확실히 미 해군의 이지스 방공 체계에 비하면 능력이 한참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S-400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기 자체의 성능 부족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은 S-400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심각한 러시아의 방산 비리로 인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물론 중국군도 공산국가의 군대인 만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중국군은 자국의 부정부패를 강력히 통제해왔으며 HQ-9 방공 시스템을 개발 및 개량해 오면서 기술을 축적해왔기에 방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우리 군의 천궁 블록, 이 또한 S-300의 개발사인 알마즈 알테이 4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천궁 블록 2의 경우 뛰어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독특하게 현재 동구권과 서구권을 막론하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육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식 경전차라 불리는 250대 가량의 GTQ-15가 그것인데요. 일반 전차보다 장갑이 약하고 중량 또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전차를 운용하는 이유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산지대에서는 일반 전차를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자체 중량이 33톤, 증가장갑을 장착할 시 36톤의 중량이 나가는데 크기가 작아 Y-10 전략 수송기를 통해 어느 곳에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어 중국군의 쾌속반응군 전략에 딱 맞는 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38구경장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사용하며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 대비 500mm의 장갑을 관통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설계사상이 비슷한 일본의 16식 뒤동전투차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15식 경전차의 전면 장갑은 550mm 이상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군이 15식 경전차에 맞서 105mm 주포를 탑재한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를 긴급 도입하기 위한 후보 중 하나로 고려한 탓에 우리 군의 K-21 105 경전차와 비교되는데요. 한국의 K-21 105mm 경전차도 약한 장갑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능동방어 체계 및 반응 장갑을 증가 장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5톤 이상 증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750마력 엔진으로는 기동성에서 밀리는데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고산지대에서 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인도를 위해 K9 자주포의 차체에 105mm 주포를 탑재한 새로운 경전차 체계 개발을 인도에 제시했지만 인도는 자체 개발 경전차를 인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아쉽네요. 지난해 10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서는 중국 중앙TV가 인민의 방군의 최신 전차를 조명하면서 중국 최초의 4세대 전사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인지 해당 보도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대부분이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실루엣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사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공개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 신형 전차가 높은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 기능을 갖춰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타격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최신 차세대 전차들의 개발 동향처럼 이 전차는 기존의 중국 전차와 달리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전차의 전투 중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투 중량이 줄었는데 방어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마도 새로운 신소재를 전차의 장갑으로 적용했다는 의미일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중국은 미국이 공개한 차세대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X 전사 공개에 대응해 이 차세대 전차를 공개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양국의 차세대 전차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위력을 가진 전차인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을 점령해간다는 타이밍이라며 이는 민주 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춰오지 않은 국가들이 이들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미국조차도 오래된 군수불품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미군은 해군 분야에서 한국에 군함 생산을 맡긴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극비리 미 해군 업체들은 한국에 다녀와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군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담당하는 미국은 일본과는 다른 제스처를 한국에 보였다는데요. 미국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원하는 공군에서조차 한국을 단독으로 채택했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IRA부터 압박하나 한국은 미국과 방산에서만큼은 원투펀치를 이룬다는 맥락도 포함됩니다. 1점 미 해군 한국의 등장 뉴질랜드에 한국이 인도한 함대가 납품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춤을 추면서 함대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진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뉴질랜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해군 전력 상승을 통해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현대 중공업은 이러한 뉴질랜드의 요구에 응단하며 납기와 스펙을 모두 준수해 군함을 납품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기간이 한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기와 우수한 품질의 군함이 건조된 것에 대해 뉴질랜드 해군 합참본부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진 대한민국의 약속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합정을 건조해 납품했고 최고의 함정 건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뉴질랜드와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호세 리자람의 진수식이 거행됐고 호위함인 리자람은 한국 호위압의 설계를 참고한 대신 대거 신기술이 탑재되며 역시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주특기인 조선업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가 개시될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 해군의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과 방산기술이 미 해군 합대와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정황이 등장한 겁니다. 미 해군은 한국에 정식 팀을 꾸려서 최근 몇 개월간 다녀갔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들려온 것이며 미 해군 조직이 한국에 왜 왔으며 그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있어 가장 구멍이 생긴 분야가 바로 해군 파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합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 미사일은 토마호크를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쉬지 않을 수 있으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점,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역시 작금의 문제는 중국의 무지성에 가까운 함대를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장치를 갖춘 합정으로 정교한 공격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시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전사자들은 미국이라 우주준으로 하더라도 늘어날 엄청난 수 있다는 피해를 입으며 겁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가정했는데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13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 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의 약 340척에서 몇 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노후화된 함정의 퇴역으로 오히려 군함수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는 14대의 함정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이협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 내에서는 이제 함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암울한데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 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록하는데 이는 인건비가 너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후퇴하다 보니 숙련공은 갈수록 없어지고 배는 비싸지는 막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조선업도 인력 구하는 것이 숙제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국방부는 득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해군 합참에서 팀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탐방하고 미군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긴급 수배해 대대적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나 최근 한국의 미 해군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등의 설계와 건조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PEO 전세 셰프스의 기 가장 앤더슨 앞선 회장의 플랫폼을 따르면 보유하고 한국에 있다고 빅3 조선소는 말하며 한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최고임을 극찬하며 동시에 건조 규모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해군에서 현재 시점에 한국의 조선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퇴역 장성들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현직들도 불만을 늘어놓는 이면에는 미 국방부와 정부 자원에서 곧 해군함 건조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월 14일에도 미 해군연맹의 대표가 현대중공업에 방문해 군함 건조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피영 셰프스와는 또 다른 연맹으로 이들 역시 갑자기 한국의 연락을 취해와 해군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도 한국 외에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으며 한국만이 현재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 이상의 함정이 필요하며 노후 선박까지 교체 시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 번에 15적도 찍어내는 등 무서운 속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고퀄리티의 함정 건조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변국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국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조차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우수하게 판단하고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 해군 전력 2위를 자부했던 일본이 이제 중국에도 밀리고 군함 건조 능력도 한국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데 이제 미국도 한국에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드는
한국의 군함건조 노하우도 크게 발전할 것도 두렵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설계 능력과 군수 계열의 능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성과도 동시에 이루게 되는 거죠.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 대량의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배는 견고하며 최근엔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해 더욱 정교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도 한국과 이러한 중요한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다 보면 다른 경제 분야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의 IRA니 반도체 과학법에서 거칠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주의로 흐르며 우려를 주는 맥락에 이런 것은 또한 큰 기회로 보입니다. 미국, 한국 공군 단독 채택 2020년 당시에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 매체에서는 아시아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전투기 사업도 유사한 상황이 될 걸로 보며 한국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이런 말은 일리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의 중요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한국에서는 KF-X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정밀 레이더 부품의 부재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국 사업의 보호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고등훈련기 T-50을 5년 만에 기적같이 개발한 걸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에 이런 맥락라면 한국의 레이더 모듈을 넘겨주면 곧바로 4.5세대 전투기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해냈으며 현재 초음속 시험 비행까지 모두 맞은 상황입니다. 이제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면 KF-21은 공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이죠.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하며 KF-21이 단순히 비행체의 완성도만 높을 뿐 아니라 제조 공정도 상당히 자동화되어 결합 공정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도 극찬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일본의 스페이스제트의 경우 지상 최대 일본 국뽕 프로젝트였음에도 국산화율은 30%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자들이 국산 부품이 30%만 들어가도 일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미쓰비시에서는 국산화라는 것은 넓은 의미라며 일본에서 조립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궤변을 했다가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 세금 혜택을 받겠다고 미국 공장으로 가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굴욕을 겪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화율이 90%에 근접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산화 제품이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KF-21이 일본 전투기와는 달리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객기 말고도 F1을 개발해놓고도 비싸서 제대로 양산도 못해 실패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F-16보다 성능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가격은 비싸니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죠.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전투기 프로젝트가 천문학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FA-50경 공격기를 전 세계 주요 우방국의 말 그대로 절찬리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안보 중요성의 증가와 이미 가성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손해분기점 300대가량을 가뿐하게 넘을 수 있을 걸로 관측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여객기에서 3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전투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개발에 성공해 돈을 벌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입니다. 일본은 또다시 차세대 F-3 전투기를 이번엔 미국이 아닌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천문학적 비용만 소요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산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에 맞대응한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중국을 당촉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의 억하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체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 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이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3국 협력에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고 발언의 물의를 일으킨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이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